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빅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품사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체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죠. 근데 여러분, 뭐 명사가 뭔지, 대명사가 뭔지, 수사가 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그런 명사, 대명사, 수사를 그러니까 뭔지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면 꼭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에서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그 요소들에 주목하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체언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체언은 문장에서 주어 따위의 기능을 하며 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형태의 변화가 없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체언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체라고 하는 것은 몸통을 뜻한다고 보면 돼요. 몸체자를 써서 몸통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그 문장 안에서 우리가 몸통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죠? 주어라든가, 뭐 목적어라든가, 뭐 서술어라든가, 뭐 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장 안에서 몸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나중에 배울 건데. 그러니까 이 체어는 주로 이런 주어라든가 목적어, 보어 이런 것과 같은 주요 문장의 골격을 만들 때 많이 쓰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조사가 붙음으로 해서 그 역할이 규정이 되는데 어쨌든 좀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몸통과 같이 중요하게 쓰이는 낱말들을 모아놓은 게 체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다 아시죠, 여러분?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름인 거죠. 대상의 이름을 명사라고 한다. 그럼 명사에는 뭐가 있느냐? 뭐 고유명사와 보통명사가 있다. 고유명사는 특정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그러니까 특정 사람이나 사물에 붙은 이름을 이제 고유명사라고 하죠. 뭐 이순신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한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요 한강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가 될 수도 있고 보통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유명사가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명이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하는 지명이 됐을 경우에는 고유명사지만, 보통명사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를 뜻하는 옛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도를 나타낼 때는 이게 이제 보통명사로 쓰인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수도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서울은 파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거기서 말하는 서울은 그냥 일반적인 수도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쓰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다. 고유명사로 볼 수도 있고 보통명사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보통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두로 쓰이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상을 두로 가리키는 것들을 보통명사라고 하죠. 아기, 그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그게 아기라 보시면 되겠고, 뭐 바다, 뭐 기차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대상들을 두루두루 가리키기 때문에 그건 보통명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이러한 그러니까 고유명사는 특정 하나의 대상을 가리킬 때 고유명사, 일반적인 대상 두루두루를 묶어서 가리키는 것은 보통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명사에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러분. 자립성의 여부에 따른 자립명사와 의존명사가 있다. 대부분의 명사는 자립명사예요. 혼자 쓸 수 있죠. 단독으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자립명사거든요. 뭐 이순신, 아기, 꽃 이런 것들 다 자립성이 가지고 있잖아요. 혼자 쓸 수 있다는 거죠. 너 이름이 뭐니? 나 이순신. 너 저거 뭐지? 아기? 이렇게 뭐 혼자 쓸 수 있다는 거죠. 꽃 뭐 이런 것들 다. 너 무슨 선물할래? 꽃.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쓸 수 있는 것들,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자립명사인데 대부분의 명사들은 다 자립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요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명사가 있어요, 여러분. 꼭 관용어가 있어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는 명사다. 관용어는 꾸며주는 요소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존명사인데 항상 이 의존명사들은 앞에 꾸며주는 요소가, 수식해주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의존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쁜 것, 예를 들어 먹을 만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관용어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꾸며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꾸밈을 받아야 되는 것들을 의존명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의존명사는 꼭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이거 잘 구분 못하는 학생들 되게 많은데요. 관용어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관용어에는 관용어가 뭔지 알아야 얘가 의존명사가 관용어의 꿈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관용어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자, 4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4가지. 그럼 첫 번째 관형사. 관형사가 관용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새 것 이렇게 했을 때 새. 자, 두 번째 관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 자, 용언의 관형사형. 자,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다 적을게요.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는 거죠. 자, 관형사형 어미가 붙는데, 관형사형 어미에 뭐가 있죠? 니은, 는, 은, 리을, 을, 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걔는 관형사가 아니라, 관형사처럼 보이는 관형사형이다. 용언의 관형사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자, 요쪽으로 와볼게요, 여러분. 자, 예쁜 옷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보시면 얘는 예쁘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니은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관형사형인 거예요. 먹을 것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을도 먹다의 먹에다가 을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죠. 그래서 관형어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용언의 어간에다가 자, 용언의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니은, 는, 은, 리을, 을, 던 이런 것들이 붙으면 관형어가 된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의존명사 앞에는 이런 관형어가 와야 되는데 얘가 제일 많이 온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여러분. 관형어에는 자,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게 너무 많이 썼네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자, 지우고서 자, 쓸게요. 여러분 필기해 놓으셨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명사, 체언이 될 수도 있고 명사 플러스 관형격 조사도 관형어입니다. 관형격 조사, 의가 붙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의 집 이렇게 요거는 그냥 체언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체언에다가 그러니까 대명사죠. 나의 집에서 이게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의 옷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꾸며줄 수 있게끔 하죠. 이게 관형격 조사가 붙은 거죠. 그래서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이것도 관형어에 들어간다. 네 번째, 체언 단독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체언 단독으로도 관형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생 옷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명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생략된 거죠? 그렇죠. 의가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생략된 형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들이 전부 다 관형어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관형어인데요. 근데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 지울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관형어에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관형어에는 자, 1번 관형사, 2번 용언의 관형사형, 뭔지 아까 설명했죠. 3번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 의, 4번 체언 단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형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명사 앞에는 이것 중에 하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못 쓴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조사랑 의존명사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조사랑 의존명사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좀 밑으로 가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보시면, 자, 중요합니다. 자, 조사와, 자, 의존명사의 구분. 적어 놓으십시오. 자, 조사와 의존명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큼, 대로, 뿐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로 쓰이기도 하고 의존명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조사로 쓰이기도 하고 의존명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조사로 쓰인 경우는 언제냐? 체언 뒤에 쓰였을 경우는 조사로 쓰인 경우고요. 의존명사로 쓰인 경우는 관용어 뒤에 쓰였을 경우는 의존명사로 쓰인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하늘만큼 이렇게 했을 때 자, 하늘만큼이 있고 자, 먹을 만큼 이렇게 했을 때 자, 요것도 만큼이고 요것도 만큼인데 얘는 체언 뒤에 쓰여진 만큼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뭘로 쓰인 거죠? 그렇죠. 얘는 조사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된다. 근데 먹을 만큼 했을 때 이 먹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용언의 관형사형이죠. 관형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 얘가 뭐로 쓰인 거다? 그렇죠. 얘는 의존 명사로 쓰인 거다. 자, 얘는 의존 명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얘는 띄었어야 된다. 조사는 혼자 못 쓰니까 붙여 쓰고 얘는 띄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아까 선생님 관형어에는 체언도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관여가 명사를 꾸며주는 관여가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했는데 여기선 예외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만큼대로 뿐과 같은 의존 명사 이 형태들이 쓰였을 때 조사로 쓰이는 경우는 체언 뒤에 쓰였을 경우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체언 뒤에 쓰였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붙여 써야 됩니다. 알겠죠? 조사로 쓰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용언의 관형사형처럼 관형어 뒤에 쓰였을 경우는 의존명사로 쓰인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 쓴다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여러분. 명사가 나오면 얘밖에 낼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조사와 의존명사의 구분, 요 형태들만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명사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 보세요. 자, 너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냥 다 선생님이 다 그냥 띄었을게요. 너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붙여 써야 될까요? 띄어 써야 될까요? 당연히 얘가 지금 뭐죠, 여러분? 얘는 그쵸?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니까 얘는 체언이죠. 아이고, 글씨가. 자, 체언이죠. 자,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로 쓰인 거다? 그쵸? 조사로 쓰인 경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붙여 써야 된다. 얘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서술격 조사입니다, 여러분. 얘도 조사니까 얘도 붙여 써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 너뿐이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할 뿐이다 이건 어떨까요? 나는 그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요 할은 뭐죠? 하다에, 그죠? 동사 하다에 하에다가 뭐가 붙은 겁니까? 어간에, 그죠? 리을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얘는 관형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띄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위로 다시 올라가 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명사와 관련해서는 그 얘기를 다 했는데요.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 얘가 의존명사이긴 하지만 이걸 형태소 구분할 때, 의존명사의 형태소 구분, 형태소를 구분할 때 얘는 자립형태소로 봅니다. 기억하세요, 그냥. 자립형태소고요. 두 번째, 실질형태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의존명사든 뭐든 어쨌든 명사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로 보기 때문에 자립형태소고 실질형태소로 본다. 구분하실 때 주의하십시오. 알겠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에서 얘기하는 자립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립성과는 좀 다르다. 띄었을 수 있으면 자립형태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자립형태소고 실질형태소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더 이상 명사에서는 얘기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죠, 여러분. 자, 대명사도 자 여기 보시면 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그것을 가리키는 품사다.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건데 제가 빅균이잖아요. 전 빅균인데 자 빅균 대신에 나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이거는 빅균을 대신해서 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데 대명사는 자 인칭 대명사가 있고 지시 대명사도 있는데 보통 인칭 대명사가 조금 더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요. 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요. 지시 대명사는 여기 나와 있듯이 장소나 뭐 사물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1인칭은 나를 말하죠. 2인칭은 너를 말하고 3인칭은 그겠죠. 제3자. 나와 너를 제외한 제3자가 3인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고 미지칭
제기칭, 미지칭, 부정칭 요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제기칭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왔던 뭐 3인칭 주어, 3인칭 주어를 다시 가리킬 때 쓰는 겁니다. 다시요. 제기칭은 제기대명사 영어 문법에서도 많이 배우잖아요. 앞에 나왔던 주어를 다시 한번 가리킬 때 그걸 제기대명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철수는 자기만 알아 이렇게 했을 때 그 자기는 앞에 나왔던 철수를 가리키죠. 그게 제기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지칭은 말 그대로 가리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대상을 가리키긴 하지만 누군지 모를 때 그죠? 특정 대상을 가리키긴 하지만 누군지 모를 때 그게 미지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밖에 누구? 이렇게 했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긴 하지만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가리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미지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부정칭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리키겠지만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죠. 예를 들어 야, 나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나와. 그럼 그 아무는 특정 대상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죠. 그죠? 불특정한 사람을 가리키죠. 그게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 해서 부정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칭, 2인칭, 3인칭, 제기칭, 미지칭, 부정칭이 있는데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요거예요, 여러분. 요 제기칭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온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요 당신이 많이 나온 편입니다. 자, 여러분 제일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대명사에서의 어떠한 그 의미의 구분, 1인칭, 2인칭, 3인칭의 이 인칭 구분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칭 대명사를 구분하실 때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뭐 인칭 대명사뿐만 아니라 지시 대명사도 맥락에 따라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맥락에 따라서 그 인칭이 판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뜻한, 나를 뜻하잖아요. 그럴 때는 1인칭이잖아요. 근데 야, 우리 애들은 저희밖에 몰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저희는 우리 애들을 가리키죠. 그럼 그때의 저희는 뭐죠? 그렇죠. 앞에 나왔던 애들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제기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앞에 나왔던 주어를 다시 가리키는 3인칭 주어를 가리켜요. 그리고 이 당신 같은 경우는 보통은 2인칭으로 많이 쓰이죠.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상대방을 가리킬 때는 2인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신이 뭐로도 쓰이냐면 높임의 제기대명사로도 쓰입니다. 3인칭 높임의 제기대명사.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굉장히 화분을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당신의 화분을 매우 소중히 다루셨다 이렇게 할 때 그 당신은 할머니를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기, 철수는 자기밖에 몰라 이것을 높이면 할머니는 당신밖에 모르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2인칭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3인칭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칭을 구분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문맥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문맥. 예를 들어서 거기 누구세요? 거기 누구죠? 이렇게 했을 때 그 누구는 미지칭이죠. 누구 특정 대상이긴 하죠. 모르니까. 근데 야, 청소할 사람, 나랑 같이 청소할 사람 누구든 나와 이렇게 할 때 그때는 부정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인칭 대명사에서는요. 그리고 지시 대명사는 어렵지 않아요.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데 근칭, 중칭, 원칭이 있죠. 근칭은 가까운 것. 그렇죠? 화자에게서 가까운 것. 그리고 중칭은 이거는 청자에게 가까운 것. 자, 원칭은 이거는 화자와 청자에게서 모두 다 먼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칭, 중칭, 원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미지칭, 부정칭 위에서 다 설명했죠. 저 꽃의 이름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특정 대상인데 모르는 것. 미지칭. 무엇이라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니?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는 건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죠.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건 부정칭이다. 이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이 인칭 대명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인칭 대명사는 문맥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그냥 형태만 보고서 몇 인칭이야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체연의 마지막 수사인데요. 자, 수사에선 딱 주의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자, 우선은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수량이나 순서, 즉 쉽게 얘기해서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 수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양수사, 서수사 이렇게 있잖아요. 양수사는 수량을 나타내고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낸다. 다 어쨌든 뭐 숫자와 관련된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자, 주의하셔야 될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수관형사와
자, 수사의 구분입니다. 자, 수관형사와 수사를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 조사의, 자, 부착 여부. 부착.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조사의 부착 여부. 다시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글씨가 너무나 잘 안 써집니다. 이렇게 최악은 아닌데, 아쉽네요. 자, 첫 번째. 똑같아요. 조사의 부착 여부.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수관형사. 수관형사는 관형사란 얘기예요, 여러분. 수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습니다. 수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수관형사 뒤에는 항상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옵니다. 적어 놓으세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 자,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글씨가 엉망인데 제 음성 지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관형사와 수사의 구분인데 조사의 부착 여부로 구분한다. 그래서 수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고요. 관형사에는 어떤 형태로도 조사가 붙을 수 없습니다. 수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수관형사 뒤에는 항상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자동차. 자, 두 대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얘 두 숫자를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두 대 했을 때 두. 근데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여기 조사가 붙을 수 없죠. 두가 두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기 그리고 조사가 붙을 수 없고 뒤에 있는 뭐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단위성 의존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위 앞에 쓰이는 것들은 다 수관형사라고 보시면 된다. 관형사인 거예요. 관형사. 잘 기억하세요. 수관형사는 숫자를 나타내는 관형사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걸 한번 보죠. 자, 5사람이, 자, 길을 간다. 자, 이게 있고요. 사람 5이, 자, 길을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5이 있고, 여기서 5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긴 조사가 붙었죠. 그럼 요건 당연히 뭐다? 그쵸? 수사다. 얘는 뭐냐? 5은 5인데 5사람에서 뒤에는 이 사람이 마치 뭐처럼 쓰인 거죠? 그렇죠? 단위처럼 쓰인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단위처럼. 그러니까 얘는 뭐다? 그렇죠? 얘는 수관형사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수관형사나 수사는 지금 구분을 해드린 거고, 한 가지 이제 여기 플러스에서 아셔야 되는 건 형제 간의 순서. 한 형제 간의 순서. 형제 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은 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의 첫째는 의사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첫째 자식을 나타내죠. 그렇죠? 형제 간의 순서에서 첫째 자식인 거잖아요. 자, 자식. 이건 뭐다? 이건 명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수사와 수관형사는 어떻게 구분한다? 수관형사엔 조사가 붙을 수 없다. 그리고 수관형사 뒤에는 항상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 그 다음에 수사에는 뭐가 붙을 수 있다? 그쵸? 조사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은 뭐다? 숫자는 뭐다? 첫째, 우리 집 첫째, 우리 집 둘째 이렇게 형제 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건 명사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체언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뭐 짧은 듯 하지만 되게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만 알고 계시면 된다? 명사, 대명사, 수사의 품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개념 정확히 아시면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사에서는 의존명사의 특성. 의존명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의존명사와 조사는 어떻게 구분이 된다? 두 번째, 대명사에서는 인칭 대명사, 미지칭, 제기칭, 부정칭, 뭐 1인칭, 2인칭, 3인칭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 그 인칭의 구분이라고 하는 건 문맥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인데, 숫자를 나타낸다고 해서 모두 다 수사는 아니다. 숫자를 나타내는 말 중에서도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것들이 수사다. 조사가 붙을 수 없는 숫자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단위를 꾸며주는 말은 다 수관형사다. 자, 그 다음에 조사가 붙었다 하더라도 형제 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그의 첫째, 우리 집 둘째 이런 형제 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명사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거의 선생님이 얘기한 것 안에서 내신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수능 문제도 나온다고 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체크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